14개국 사절단이 몰린 KF-21 출고식. 그 중심에는 전투기 한 대를 넘어 중동의 100조 원대 시장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실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 2개가 양옆으로 열리더니 그 사이로 전투기 한 대가 미끄러지듯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처음 공개된 기체는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시험 비행을 위해 만든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 우리 공군에 인도될 실전 배치용 첫 양산기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이 기체는 대한민국 공군 마크를 달고 우리 하늘을 비행하게 됩니다. 지난 2001년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정확히 25년 만에 얻은 결실입니다. 무려 16조 5천억 원이 투입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마침내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과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같은 강대국들만 해오던 일을 한국이 해낸 셈입니다. 일부 선진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영역에 한국이 당당히 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출고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전투기 자체보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인물들이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 영국 대사와 페루 대사, 일본 대사와 인도네시아 대사, 캐나다 대사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관은 물론 호주와 이라크 외교관도 참석했고 이집트와 태국, 폴란드,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대규모 무관단까지 합류했습니다. 무려 14개국의 핵심 외교 사절단과 군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은 것입니다.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방산업계에서 소규모 방산 전시회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띈 손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무관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과 2달 전인 지난 1월, 사우디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 공장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투르키 빈 반다르,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을 이끄는 최고 수뇌부가 한국의 전투기 생산 라인을 직접 찾은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공장을 둘러본 것이 아니라 KF-21 전투기 뒷좌석에 직접 올라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운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항공기 유지 보수 체계와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 사우디 현지 기업 참여 방안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공군 사령관급 인사가 다른 나라 전투기에 직접 탑승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 도입 의지를 드러낸 신호로 읽힙니다. UAE의 움직임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무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규모의 방산협력 체계가 이미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 규모는 40조 원을 넘어섰고 인도네시아와의 16대 수출 계약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과 폴란드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미국의 대표 전투기 F-35를 둘러싼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보유한 F-35 2대 중 한 대는 부품 부족으로 경납고에 멈춰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임무 투입이 가능한 가동률이 겨우 50%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이 투입된 세계 최대 무기 사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부품이 부족하다 보니 정상 기체에서 부품을 떼어 다른 기체에 옮겨 끼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F-35는 개발 초기부터 엔진 화재와 소프트웨어 오류, 기체 구조 균열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최첨단 전투기 개발이 본래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고질적 문제가 양산 단계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월 19일 우리 출고식 6일 전에는 미 공군 소속 F-35 한 대가 이란 상공 임무 중 적의 공격을 받아 피격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F-35 역사상 첫 실전 피격 사례였습니다. 다행히 비상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상징적 충격은 컸습니다. 하늘의 제왕으로 불리던 F-35의 신화에 금이 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이는 생산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F-21 최종 조립 라인은 2개가 가동 중인데 여기에 기존 훈련기 라인과 분리된 KF-21 전용 라인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을 부지도 사천에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공격적인 투자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해외 수출 물량이 가까운 시기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부 확신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조 5천억 원이 들어간 이 프로젝트의 경제 효과는
매우 큽니다. 전체 생산 유발 효과는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49조 원으로 합치면 70조 원이 넘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만 11만 개에 달합니다. 결국 이 전투기 한 대가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움직일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도 흥미로운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이 방산 제조 분야의 세계적 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의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이 순수 기동 성능 면에서 미국의 F-16C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미국 전투기 대신 한국의 전투기에 눈길을 보내는 걸까요? 성능 좋은 F-35와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라는 대안이 이미 있는데도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사우디와 UAE 같은 중동 국가들에 F-35를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 부족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특수 관계입니다. 미국에는 QM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질적 군사 우위입니다. 중동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이스라엘이 주변국보다 군사적으로 한 수 위여야 한다는 미국의 철칙입니다. 결국 사우디가 아무리 큰 돈을 들고 와도 이스라엘보다 강한 무기를 가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 화웨이 문제입니다. UAE는 국가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중국 화웨이의 오지 장비를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F-35의 첨단 기술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F-35를 원하면 화웨이 장비를 전부 철거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십조 원을 들여 구축한 국가통신망을 전투기 구매 때문에 전면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UAE의 F-35 50대 구매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매년 국방비로 110조 원을 쓰는 거대한 무기 수입국이지만 정작 가장 원하던 전투기를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빈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전체 국방비의 5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산기업들의 방식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완제품을 판매할 뿐 핵심 기술은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유지보수와 정비도 결국 로키드 마틴 같은 제작사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비싼 전투기를 사도 국방의 핵심은 계속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한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도 과거 미국으로부터 쓰디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는 우리 정부의 A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체계 같은 핵심 기술은 넘길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원래 한국은 F-35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대가로 독자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받기로 했지만 미국은 사업 막바지에 이를 뒤집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확보하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 우리 기술자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엔지니어들이 2016년 8월 ASA 레이더 독자 개발에 도전한 것입니다. ASA 레이더는 쉽게 말해 수백 개의 작은 송수신 장치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 여러 방향을 동시에 감시하고 다수의 적기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치 천장에 수백 개의 손전등이 달려 방 전체를 한꺼번에 비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고난도 기술을 독자 개발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정도였는데 한국이 여기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만약 미국이 그 기술을 순순히 넘겨줬다면 지금의 KF-21 안에는 미국산 레이더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마다 미국 승인이라는 벽을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이타르라는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에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물건이 있어도 팔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면서 핵심 센서와 주요 항전 장비에 대해서는 미국 눈치를 덜 보고 수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거부가 오히려 한국의 수출의 길을 넓혀준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투기 하나만 들고 중동 시장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천궁이 미사일은 이미 UAE 10개 포대, 사우디 10개 포대, 이라크 8개 포대에 수출됐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FA 50경 공격기 역시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지상과 해상, 방공체계 전 분야에서 단순 판매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입증해왔습니다.
KF-21은 그 토대 위에 세워진 한국 방산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주도권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장악해온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한국이 그 틈을 전략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미국, 한국, 중동이라는 세 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미국은 복잡한 고민 속에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을 중동에 수출하려면 GEF-44 엔진 때문에 여전히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레이더와 주요 장비는 국산화했지만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아직 미국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부품이 단 하나라도 들어간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려면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엔진 문제 때문에 미국이 막으면 수출길이 막히는 구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수출을 무작정 가로막자니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대로 허용하자니 자신들의 방산 시장 일부를 한국에 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UAE에 KF-21이 대량으로 팔리면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거부한 F-35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는 모양새가 됩니다. 미국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대비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 계획입니다. 미래의 KF-21 블록 3에 들어갈 차세대 엔진을 독자 개발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미국 의존의 마지막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전투기 엔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단 5개국뿐입니다. 한국이 6번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투기 엔진 개발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여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은 미국 엔진을 쓰지만 영원히 거기에 묶여있지는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매년 79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그 거대한 자금은 그동안 주로 미국과 유럽 방산기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비전 2030에 따라 그 절반을 자국 안에서 쓰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거대한 황금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 후보로 대한민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요구하는 사우디의 조건을 한국이 가장 유연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UAE의 계산은 더 흥미롭습니다. UAE는 이미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6 블록 60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4.5세대 전투기를 충분히 가진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의 KF-21 사업에 22조 원이나 베팅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 추가 도입이 아니라 KF-21의 최종 진화형인 블록 3에 있습니다. 블록 3는 내부 무장창이 설치돼 미사일을 기체 내부에 숨길 수 있고 그 결과 스텔스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완성형 모델입니다. 여기에 유무인 복합 체계, 즉 멈티 기술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 전투 드론을 실시간으로 지휘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6세대 전투기로 가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UAE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기성품이 아니라 블록 3을 공동 개발하며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이탈이라는 변수도 절묘하게 맞물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사업의 유일한 공동 개발 파트너로 전체 개발비의 약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기 시작했고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했습니다. 심지어 기술 유출 정황까지 포착됐고 2025년에는 티르키예의 칸을 13조 원에 대량 구매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2026년 2월 인도네시아를 개발 파트너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져나간 자리를 UAE가 더 큰 규모로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1조 7천억 원이 아니라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위기가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가격입니다. 블록 1기종의 대당 가격은 약 1,200억 원입니다. 반면 프랑스의 라팔은 대당 3,250억 원에 거래됩니다. 비슷한 체급의 전투기인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성능과 가격을 함께 고려하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성도 중요합니다. KF-21은 2022년 7월 첫 비행 이후 지금까지 42개월 동안 1,600번이 넘는 비행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3,000여 개의 시험 조건도 통과했습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신형 전투기 개발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따라붙기 마련인데 1600번의 비행을 무사고로 마쳤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미국은 기술력은 세계 최고지만 공급망 문제와 정치적 제약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실전 배치 가능한 양산기를 제때 내놓고 기술 공유까지 제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산업 역량까지 키워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리며 지금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도미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능성은 인도네시아와의 16대 수출 계약입니다.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월 3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카이 본사에서 체결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개발 파트너에서는 제외됐지만 구매 고객으로는 남겨두는 전략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첫 해외 고객은 사업 전체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프랑스의 라팔도 비슷했습니다. 1986년 첫 비행 이후 해외 수출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집트에 24대를 수출한 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6년 카타르 24대, 2019년 인도 36대, 2021년 UAE 80대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수출이 실현되자 시장의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KF-21 역시 인도네시아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면 공동개발 참여국이 직접 선택한 기체라는 강력한 상징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제동입니다. 미국이 엔진 공급과 제3국 수출 승인 문제를 활용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입니다. 과거 폴란드 계약에서도 아이타르 문제로 납품이 18개월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1980년대 이스라엘의 라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독자 전투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미국이 F-16과 경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과 엔진 공급에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1987년 전면 취소됐습니다. 엔진 기술을 쥔 쪽이 게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다만 한국의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미국 역시 현재 방산 수출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방적 차단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유럽과 남미 확장입니다. 이미 폴란드와 캐나다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2026년 하반기에는 세계적 에어쇼 무대에 나설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영국 판버러와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KF-21의 기동을 선보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카탈로그 수치보다 현장에서 확인한 비행 데이터와 기동 성능을 더 신뢰합니다. 이 대목에서 스웨덴의 그리펜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인구 1, 100만의 작은 나라 스웨덴은 독자 전투기를 개발해 14개국에 수출했습니다. 사브는 항상 기술 이전과 현지 일자리 창출을 패키지로 제안했고 브라질에는 이 영명 규모의 현지 일자리 창출까지 약속하며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KF-21은 체급과 성능 면에서 그리펜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군함까지 함께 제안할 수 있는 풀 패키지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 청사진입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초기 물량 40대 납품이 마무리되고 이후 지상 타격 능력이 강화된 블록2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 시기에 UAE가 블록3 개발에 합류하면 중동 현지 생산 기지를 포함한 거대한 방산 허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9년에서 2032년 사이 블록3가 완성되면 내부 무장창과 완성형 스텔스 능력을 갖춘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2032년 이후 국산 엔진까지 현실화되면 미국 의존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튀르키예의 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도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48대 계약을 따냈고 사우디와 UAE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분명합니다. 칸은 아직 초기 시험 비행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KF-21은 1600번의 무사고 비행 시험을 거쳐 양산 1호기까지 출고한 상태입니다. 약속과 실물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냉정한 시각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KF-21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블록1은 공대공 임무 중심이며 지상 타격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미사일도 외부 장착 방식이라 완전한 스텔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상 공격 능력은 2027년, 진정한 스텔스 성능은 그 이후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실전 경험도 없는 절반짜리 전투기를 누가 사겠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구매국 입장에서 장기 업그레이드와 지속적 협력이라는 장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00번 무사고 비행은 기계적 신뢰성 측면에서 강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반론은 엔진 문제입니다. 엔진이 미국산인 이상 미국 승인 없이는 단 한 대도 수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아이타르의 영향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아무리 레이더를 국산화해도 엔진을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다만 현실 정치에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방산 수출을 무작정 가로막는 경우는 흔치 않고 현재 미국 행정부도 방산 수출 확대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경쟁입니다.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이미 실전을 통해 검증된 베테랑입니다. 여기에 티르키예의 칸까지 같은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신생 기체인 KF-21이 이 틈을 뚫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함께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이라는 더 넓은 협력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 프랑스가 쉽게 제공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네 번째 반론은 관심과 계약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방산 수출은 관심 표명부터 최종 계약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긴 싸움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곧바로 성과로 연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계약이 임박했고 UAE와도 수십조 원 규모의 논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사일과 전차, 자주포까지 묶은 K, 방산 생태계가 이미 중동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닫아둔 문을 한국은 기술 공유라는 방식으로 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자 독자 개발로 돌파했고 그 결과 더 넓은 수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전투기 자체의 성능만이 아니라 상대국의 항공산업까지 함께 키우겠다는 파트너십 모델에 있습니다. 다만 엔진이라는 마지막 족쇄가 아직 남아있다는 현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확히 25년 전인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전투 조종사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들이 타는 비행기는 아직 남의 나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였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전투기 독자 개발 선언은 무모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7번의 타당성 조사 중 6번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정권이 5번 바뀌는 동안에도 이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5일 사천 공장에는 14개국 사절단이 직접 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수뇌부가 찾아와 엄지를 치켜 세웠고 UAE는 22조 원 규모의 공동 개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해 수출 계약 최종 서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선언이 이제 현실의 무대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더 이상 국내 개발 사업에 머무는 이름이 아니라 한국 방산과 대한민국 산업의 다음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와 안보 산업의 미래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